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서 서청원 의원,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죠. 서청원 의원은 통합과 소통,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김무성 의원은 탕평 인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둘 다 모두 원조 친박을 자처하는 이들이 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을까요? 그 의미는 뭘까요? 통합과 소통, 그리고 탕평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결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 등 이들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부족한 덕목을 브랜드로 삼아 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서 말입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오직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 선거를 치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미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극복의 대상이 된 겁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보스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공천이건 자리건 출세를 보장해줄 권력이 그 하나일 겁니다. 또 선거에 필요한 돈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면 보스로서는 아주 금상첨화일 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표가 되느냐 표가 되지 않느냐, 즉 득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신념이 투철한 정치인이라도 선거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득표는커녕 표를 깎아먹는 효과만 있는 사람들에게 충성을 바칠 리가 없습니다. 이른바 친박,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친박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변함없이 강고한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바로 대통령의 득표력 때문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도 새누리당이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댔던 것은 바로 박 대통령의 그 득표력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선거에서 가장 확실한 득표원이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미워하거나 잘하건 못하건 당신 앞에서 죽는 신용이라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고 있나 봅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답변이 부정 답변을 밑도는 쪽으로 역전됐습니다. 완만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은 절반을 넘어가고 긍정 여론은 40% 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라면 이제 바로 박근혜 대통령, 당신의 모자란 점, 부정적인 그런 면을 지적하고 극복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원조 친박이라는 서청원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모자란 탕평, 소통, 화합, 그 부분을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온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탱해왔던 그 강고한 지지집단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경질된 총리를 다시 기용하는 빼째라식의 국정운영 앞에서 매사와 국민과 싸워 이기려 드는 당신의 오만 앞에서 누가 당신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양친을 흉태나 이런 불쌍한 박근혜에 대한 동정심이나 부채감도 이제 당신을 대통령에 뽑아준 것으로 많이 상쇄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총에 맞아 돌아간 이후에 가까이에서 보필하던 사람들까지 등을 돌린 것에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소수의 사람만 믿고 그 밖의 대다수 사람을 불신하는 게 그야말로 천석고왕, 송강정철의 가사에도 나오는 천석고왕이 된 모양입니다. 지도자로서는 그러나 치명적인 결격 사유입니다. 1년 반 만에 총리 후보 하나 찾지 못하고 허둥대는 오늘의 모습, 바로 그러한 결과일 겁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것은 한겨레신문 곽병찬 대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일부를 인용한 겁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신은 극복의 대상이 된 겁니다. 약발이 떨어진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오로지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의 그리고 탕평은커녕 오로지 일부의 사람들만 가려 쓰는 그런 인사 때문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한나라당 시절 10년 전에 김대중 정부 때 장상 총리 후보자를 그 본인도 아닌 시어머니 위장 전입을 이유로 본회의 통과를 부결시킨 그런 적이 있지 않느냐. 지금 청문회 기준이 높아졌다고 말하기에는 정말 민망하다라고 새누리당 한 핵심 인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증을 통과할 만한 인물을 찾는 게 어려웠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토로도 결국은 박 대통령의 협소한 그 수첩, 인재 프로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권의 또 다른 인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인물이 없다고 하느냐.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보수진영 정체를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집단으로 내모는 위험한 발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높아진 검증기준 통과물을 찾기가 어려웠다고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검증기준은 예전과 똑같지만 정권 수준이 낮아졌으니 양해해달라 라고 하는 게 솔직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더 솔직하게 나는 처질이 좋다라고 하던가. 대통령이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위생검사를 받다가 대장균 덩어리가 검출된 식당 주인이 검사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라고 항변하는 격입니다. 이런 식당 문 닫게 해야 됩니다. 이런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보너스가 있습니다. 바보 햄릿. 왜 바보라는 말이 들어가느냐.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학로의 아름다운 극장에서 진행하는 공연 바보 햄릿 공짜표 2장씩 드립니다. 오늘 무려 5팀에게 드립니다. 연극 이벤트 신청한다는 말과 함께 원하는 날짜, 이게 수요일 목요일 이틀 있습니다. 오후 8시고요. 수요일자를 원한다, 목요일자를 원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과 연락처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5팀 안 되면은 이제 제 페이스북으로 해야 되는데, 원래 페이스북으로 한 5팀 하려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 안 되면은 페이스북으로 하는 게, 페이스북에서는 금방 1분이면 동나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들에게 우선하자 해가지고 청취자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고 5분이 다 차버리면은 여기서 끝내고, 안 차면은 페이스북으로 넘길까 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선착순입니다.
이거는 뽑기 확률이 매우 높은 이벤트입니다. 네. 자, 아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경향신문이 사설로 인사참사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국민의 눈높이를 탓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설로 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무총리 후보의 거듭된 낙마와 경제총리를 유임한 헌정사상 초유의 인사참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유감조차 표명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사파문에 뒤늦은 해명을 했다. 스스로 토로한 대로 매우 큰 국정공백과 혼란을 초래한 인사실패이기에 응당한 사과와 설명이 있기를 기대했다. 막상 박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은 인사권자로서 일말의 책임의식마저 찾기 힘들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기도 전에 사퇴할 수밖에 없던 문제인물을 발탁한 자기 책임은 부정하고 정홍원 총리 유임에 대해 자기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렇습니다.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사설을 통해서 최소한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설명을 구해야 했다라는 사설을 썼던 조선일보도 지금 손에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까지 하라라고 써야 했을 것을 설명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야말로 설명만 한 겁니다. 자기 책임은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 변명으로 일관한 거죠. 사과를 하려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점을 책임을 먼저 시인해야 됩니다. 조선일보의 특별과외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설명하라고 상세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는 빼고 설명만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 과외 학생으로는 낙제점이죠. 박 대통령은 청문회를 가기 전에 개인적 비판이나 가족들 문제가 거론된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안대희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연이은 낙마는 여론재판, 경제총리를 유임시킨 건 국민 눈높이 탓으로 호도한 것이다. 궤변이다. 단언컨대 이번 인사참사는 부적절한 인물을 선택한 박 대통령의 편협한 인사코드와 부실한 검증 때문에 빚어졌다. 박 대통령이 비선 라인에 의존해 수첩 속 사람만을 대상으로 고르려니 검증 기준을 통과할 분을 못 찾은 것이다. 네. 청문회를 가기 전에 개인적 비판이나 가족들 문제가 거론된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박 대통령 머리 나쁘신 분입니다. 우선 가족들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난 지방선거 때 가족들 문제가 거론됐던 고성덕이라든지 이런 걸 착각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문창극이나 안대희 가족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거론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 비판입니까? 문창극의 친일 발언이 문창극의 개인적 일탈이란 말입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문창극 같은 인물을 발탁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머리가 나빠도 그렇게 나쁩니까? 가족들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가족들 문제가 거론된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된 총리 후보를 지명하지 못한 그 까닭을 높아진 검증 기준 탓으로 돌렸습니다. 황당한 구실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10년 전 김대중 정부 때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은 장상 총리 후보자를 본인도 아닌 시어머니의 위장 전입을 이유로 국회에서 부결시킨 정당입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유독 도덕성 기준이 높아진 것 아닙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여러 총리 후보자와 장관 내정자들이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정관 예우 등으로 낙마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의 위장 전입이나 혹은 논문 표절, 지금 김명수의 논문 표절에 비하면은요 진짜 세발의 피도 안 됩니다. 세발에 그냥 세포 하나 정도입니다. DNA 하나 정도입니다. 무슨 검증 기준이 높아지긴 높아졌습니까? 워낙 쓰레기 같은 인물을 갖다 발탁한 박근혜 대통령, 바로 당신의 책임이지. 과거 기준에 대입을 해도 김영준이나 안대희나 문창극 총리 지명자 물론이고요.
김명수 교육장관 후보자 등도 애초부터 자격이 없습니다. 문제는 높아진 검증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철학, 그리고 쓰레기통을 갖다 뒤진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잘못된 인사가 원인인 겁니다. 왜 그걸 인정 안 하는 겁니까? 박 대통령은 인사수석실을 신설해서 인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심각하게 고장난 인사 시스템의 개선은 필요하다. 하지만 사태의 근인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청와대의 검증잣대를 수술하지 않은 채 인사수석실 하나 만든다고 인사 난맥상이 고쳐질 리 만무하다. 게다가 인사수석실이 신설돼도 인사위원장은 1년의 인사 실패의 책임이 큰 김기춘 비서실장이 맡는다. 제도 개선에 앞서 대통령 스스로 인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다. 인사 참극을 벌여놓고도 끝까지 내 잘못은 없고 모든 게 국민 여론, 인사청 문제도 야당 탓이라고 우기는 대통령이 앞으로 선보일 인사와 국정 그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 집권한 지 1년 6, 7개월 돼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 지경이면 도대체 남은 3년 반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식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압박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며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왜 갖추느냐. 최근 들어서 국민 라디오, 특히 국민 라디오, TV 말고 국민 라디오를 시내버스나 택시에서 틀어주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같았어야 대통령이라는 말을 빼고 싶지만은 부정선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대통령을 인정하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형식 논리적으로는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붙여드리겠습니다만은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또 세게 나가는 것도 또 중도층을 끌이는데 좋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들입니다. 니케타스님이 팟빵 게시판에 늘 마음이 무겁다가 사용료 6개월 선납했습니다. CMS 자동 이체 신청도 곧 하겠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횟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그리고 직원 모두가 저희 국민TV 조합원이고요. 모두들 출자를 한 것은 물론이고 당연히 조합원이니까 출자를 하셨겠죠. 그리고 CMS를 모두 신청하셨다는 그런 횟집이 있습니다. 예, 이름은 안 밝혀가지고 잘 모르는데요. 아이디가 뜨굽지 123라는 분이 사장님 사랑해요 화이팅! 요즘 어렵답니다. 그래서 횟집 사장님에게 일하는 분들 직원 모두가 조합원이신 분들이 이런 멘트를 요청해 왔습니다. 횟집 운영하시는 사장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 뜨굽지 123
이런 분들 계시니까 행복하신 겁니다. 예.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이 제법 있네요. 반갑습니다. 광주 서구 차평동의 박시연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의 풀꽃 이슬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북 경주시의 쥐양님 역시 조합원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이동의 암사동 똘똘이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광주 남구 진월동의 김평우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요즘 좀 뜸했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과거 저희 조합원 초창기 많이 가입할 때 그 수준까지 회복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겨레 신문은 오늘 새누리당이 또 선착순으로 올려주신 분 수요일 2팀 목요일 3팀인데요. 수요일은 희망촛불님 그리고 윈도우님, 목요일은 낭만고양이님, 미니님, 진실과 열정님. 연락처를 댓글 달아주십시오. 안 달아주면 다음 분으로 순서 넘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제 광고는 끝냈고요. 새누리당이 또 혁신 장사를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혁신 장사 혹은 자기 개혁 장사는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보다 훨씬 잘합니다. 이번에는 또 젊은 이준석을 무슨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워가지고 물론 선거용이죠. 지난번 6.4 지방선거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가지고 써먹었는데 이번에는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이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자기 혁신하겠다고 젊은 이준석을 내세워가지고 또 장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장사도 한두 번이지 맨날 선거 때만 장사하고 반짝 장사하고 선거 끝나면 돌아서는 이런 정당 이제 한 번쯤 비판이 나올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한겨레 신문이 새누리당 무슨 낯짝으로 또 혁신 운운하느냐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이 또다시 혁신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은 30일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켰다. 730 재보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참사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고 당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혁신카드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정당이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하겠다는 것 자체는 탓할 바가 못 됩니다. 문제는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새누리당의 혁신이 발족을 보면서 드는 첫 느낌은 참으로 염치라고는 어디다가 처박아 놓은 그런 인간들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구태정치의 격년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배난이 혁신이라는 말을 하는 것부터가 어색해 짝이 없습니다. 지금 김무성하고 서청원 야구가 서로 줄세우기니 뭐니 돈봉투니 온갖 혼탁 과열 양상 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뿐입니까? 서로 욕하기 바쁩니다. 네. 그러면서 730 선거를 앞두고 당 혁신을 하겠다고 나서는 걸 보면은 참 니들도 전략은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략조차 못 세우는 바보통이 새정치민주연합보다는 낫긴 하지만 니들은 진짜 염치라고는 칫거리만도 없는 인간들의 집단이구나 하는 느낌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어서 톡톡히 재미를 보고 나서는 곧바로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부도낸 과거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다시 똑같은 간판을 내걸고 혁신 장사를 하겠다고 나섰으니 참으로 낯이 뜨겁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당권 경쟁은 당 혁신위가 출범한 날 오히려 더욱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다.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던 서청원, 김무성 두 후보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상대편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또 전당대회에 출마한 다른 후보자들까지 난타전에 가세하는 양상이다. 편가르기, 줄세우기, 여론조작 논란, 박심 공방 등 당권 장악을 향한 추악한 권력 게임은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새누리당은 혁신은 그만두고 최소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전당대회 꼴 보십시오. 팽가르기, 줄세우기, 여론조작 논란, 박심 공방, 추악한 권력 게임입니다. 이런 정당이 무슨 혁신입니까? 혁신 간두세요. 최소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그따위 작태나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새로 혁신을 만들기에 앞서서 2012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에게 했던 약속들이 그야말로 수증기처럼 증발한 이유부터 설명해야 옳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당명교체 등을 통해서 계획과 쇄신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정작 그러나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정치 쇄신 등 국민에게 했던 약속들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충성경쟁, 획일적인 조직문화 등 당의 체질 역시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개선된 게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분명히 이벤트에 강한 정당 맞습니다. 혁신위, 비대위, 쇄신위 그때그때 이름을 바꿔가며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재주 역시 뛰어납니다. 하지만 변화의 신용만 하는 것은 언젠가 미쳐 드러납니다. 새누리당의 또 다른 이벤트가 과연 성공을 거둘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또다시 혁신 장삼하고 끝나는 게 아닌지 거기에 쏙난 국민들이 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팟캐스트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팟캐스트 스타 K-팟 스타를 모집합니다. 형식, 내용, 출연자의 제약이 없습니다. 40분 정도의 길이로 준비해주세요. 3개월 단위로 1등을 선정해 100만 원을 드리고 국민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특전까지 드립니다. 국민 라디오를 통해 매주 방송될 팟캐스트 오디션 프로그램 K-팟 스타. 역량 있는 도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은 라디오 메모 2013@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외교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유시로 정치부 차장이 외교는 국내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 아베와 박근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훌륭한 칼럼입니다. 한 국가의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은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은 관계다. 상호 유기적 연관성을 갖고 선순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치인들은 외교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싶은 유혹을 항상 느끼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내각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의 작성 배경과 과정을 검증한 것은 정권이 국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를 희생시킨 전형적 사례다. 고노다마 검증은 그 자체로 일본 외교의 커다란 손실이다. 위안부 문제는 증거가 너무도 뚜렷해 뒤집을 수 없고 이 문제가 다시 국제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은 일본의 커다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검증 결과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아베 내각은 고노다마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작성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는 방식으로 고노다마의 의미를 한껏 퇴색시켰다. 특히 일본은 고노다마 작성 당시 한일 정부 간 외교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그것도 자신들의 편의대로 짜깁기 하고 유리한 부분만 부각시켜 고노다마가 마치 양국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것처럼 포장했다. 아베 내각은 위안부 문제는 너무나도 증거가 뚜렷하니까 그걸 부인하기 어려우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 고노 담화, 그 담화가 나오게 된 배경을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고노 담화 그냥 나온 건 아니죠. 한일 양국 간의 외교적인 협의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그 협의 과정을 공개하고 그리고 편의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짜깁기 해서 발표함으로써 고노 담화가 일본의 정상적인 입장이 아니라 한국의 입장을 많이 들어준 그런 것인 것처럼 둔갑을 시켰습니다. 일본의 우익 지지자들에게 구미에 딱 맞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한일 간의 외교적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누가 앞으로 비공개 협의를 하겠습니까? 정권에 필요하면 다 공개할 건데. 고노다마를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아베가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고 고노다마를 검증한 이유는 자국 내 극우파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베는 고노다마를 개성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대신 고노다마의 취지와 의미를 훼손한 것으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극우 세력과 타협을 한 겁니다. 아베의 진짜 목적은 고노다마를 훼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아베는 전후체제를 탈피하고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어서 과거의 영화를 재현해보려는 그런 나름대로 그랜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 집권이 반드시 필요하고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단단히 다져놓아야 합니다. 북일 스톡홀름 합의의 목적이 북한과 일본의 스톡홀름 합의의 목적이 북한과의 진정한 관계 개선이 아닌 납치 문제 진전을 통한 정치적 기반 확대에 있는 것처럼 고노다와 금정 역시 아베의 꿈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디딤돌 만들기가 목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의 외교가 어느 정도 희생돼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아베의 판단인 듯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부터 중요한 겁니다. 고노다마를 검증한 아베의 만행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 한계선 즉 NLL 포기 논란을 야기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바로 판박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를 기록한 대화록을 봤다. 라는 여권 인사들의 주장이 지난 대선 뒤흔들었습니다. 여권은 대선 기간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면서 선거에 활용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결국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대화록 어디에도 NLL 포기를 의미하는 발언은 없었습니다. NLL 대화록 유출은 외교문서를 무단히 공개해 정치적으로 악용한 아베의 고노다마 검증과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실제 내용 중 일부만 자의적으로 편집 공개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비틀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도 똑같다. 아베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일 외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처럼 여권도 대선 승리를 위해 남북관계를 희생시켰다. 고노다마 검증 보고서가 나온 뒤 정부는 이런 식이라면 일본과 어떻게 외교를 하겠냐며 질타했다. 그렇다면 NLL 대화록 유출 때도 앞으로 남북협의를 어떻게 하겠냐는 목소리가 나왔어야 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외교부서는 아베의 만행에 대해서 최소한 할 말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박근혜 정권은 어떻게 해서 탄생했습니까? 바로 남북 간의 정상의 비밀 대화록을 자기들 마음대로 짜집게 해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NLL 포기를 했다고 그렇게 떠들면서 결국은 직권에 성공한 것 아닙니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동아시아 연구원 주재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일본을 겨냥해 어느 국가라도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평화를 위한 공동의 명분을 훼손코자 한다면 그건 그동안의 힘겨운 노력 끝에 이룩한 더 중요한 성과를 잃어버리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윤병세 째진 입이라고 말은 잘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 이야기는 바로 윤병세 당신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대로 들려줘야 할 이야기입니다. 남북관계 그리고 외교를 온전한 국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온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입니다. 일본의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정부의 비난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자신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최근 들어서 조합원 가입자 수들도 조금 소폭 늘고 있고 특히 CMS 계좌이체 신청자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형편 쉽게 얘기해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출자한 조합비를 흥청망청 써서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대한방송도 하지 못했던 매일 TV 뉴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려워진 겁니다. 결국 조합원 여러분들이 CMS 계좌이체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다 풀릴 문제입니다. 이런 사정 설명했던 것이 아마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주요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미래협동조합 임직원들 특히 간부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임금 CMS 계좌이체 신청자가 2만 명 이럴 때까지 스스로 임금을 깎고 여러 가지 낭비 요인을 줄여서 여러분들의 출자금과
CBS 기자입체 신청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조합원 여러분들에게는 이사장 명의로 메일도 발송될 겁니다. 더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TV 조합원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상단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관악구 삼성동에서 방금 가입하시고 출전까지 납부하신 수타냐님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에는 경향신문 김민아 논설위원이 쓴 개가천선 대법원을 말하다. 다 못 들으시더라도 나중에 한번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의 큰 사건들을 훑어봤는데 대법관 13명의 성향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미국 대법관은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13명은 아무나 찍어봐도 똑같아요. 서울대 출신, 고시에 일찍 합격한 사람 중 연구원 수석 차석,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튀지 않은 판결을 내린 법관들. 재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분들은 여럿 계시네요. 참여정부 때만 해도 제 목소리 내는 사람이 몇 명 있었지. 10년 전만 해도 법원이 이러진 않았다. 최근에 종영된 법정 드라마 개가천선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중소기업 환율 상품 현실의 키코라는 건데요. 소송에서 기업 측 변호를 맡은 김명민, 김석주가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관 명단을 살펴봅니다. 임금 변호사인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방금 나오는 대화가. 아들은 50대 남성 서울대 출신 보수 성향 고위 법관으로 상징되는 대법원의 획일성을 꼬집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에 발탁돼 소수자 보호에 앞장섰던 이른바 독수리 오행제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환을 떠올립니다. 이들이 퇴임한 뒤인 지난해 9월 대법관 전원합의체는 키코 소송에서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며 은행적 손을 들어줍니다. 13대 빵 전원일치였습니다. 극중에서 패소한 김석주는 소수 의견이 단 한 명도 안 나올 줄은 몰랐다. 가슴이 쓰라리다라고 토로를 합니다. 극사실주의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현실적인 대사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법원 구성을 둘러싼 부자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내용일까 가상대화를 구성해 봅니다. 지금 김석주와 9월에 임기가 끝나는 양창수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출범했네요. 이제 성별이나 지역, 직역은 물론이고 이념이나 성향, 가치관 측면에서도 다양성을 고려한 추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김신일이 답을 합니다. 추천위원 면면을 보니 기대하긴 힘들 것 같다. 법원 행정처장 같은 당연직이야 그렇다 쳐도 외부위원 중에 새로운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있어야 하는데 방송사 사장이나 전직 대학 총장에게 그걸 바랄 수 있겠니? 결국 대법원장 뜻이 관철될 게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드라마 개가천선에서 환율 상품 소송에서 진 중소기업 사장 투신자살합니다. 충격에 빠진 김석주. 민사소송 돈 문제라고 생각했다.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라며 고개를 떨굽니다. 김신일 역시 누군가에겐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회한에 잠깁니다. 평범한 소송 한 건이 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공감하는 법률가가 늘어날수록 시민들의 삶은 나아집니다. 그러나 현실의 대법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